어,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지난주에는 여러분 휴가에서 부족한 과목을 좀 채우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텐데 날씨가 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주의하시고 마무리 한 80일 정도 남았는데 80일이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남은 시간만 잘 정리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집 180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180페이지에 있는 교육, 보칙, 협회 요 세 파트인데요. 교육, 보칙, 협회 파트에서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주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일단 교육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교육은 일단 중개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될 교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무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이거는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받아야 되는 경우고 그 중개보조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려는 사람은 전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와 등록을 신청하려는 이제 법인의 대표자 사원 임원 전원과 그래서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물론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도 미리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대표자 임원 사원은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고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등록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사원과 분사무소 책임자 요 분들은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실무수습을 포함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 실무수습을 포함해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수습 받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실무교육 받지 않으면 중개업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만 중개업계 떠났다가 1년 이내에 다시 들어올 때 이때는 면제됐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습니다. 즉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 또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대표자 임원 사원이 되려는 경우 또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책임자가 되려는 경우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경우 이때 안 받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업계 들어오는 경우도 안 받습니다. 예. 자, 근데 받는다면은 교육의 내용은 법률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법률 지식. 그 밖에 부동산 중개 및 경영에 대한 실무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 윤리 요 세 가지의 내용을 배워야 되는데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 범위 안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도 시간을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개보존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고용신고 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거나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중개보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중개보존이라 하더라도 중개업계 떠났다가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존이 되려는 경우 이때는 직무교육 받지 않습니다. 만약 직무교육을 받는다면 직무교육의 내용은 직업윤리 등 직업윤리에 관련된 내용 하나만 배우시고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요 중개업계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받는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교육 통지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교육 받으러 오세요라는 통지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 중에서는 중개업계 들어온 이후에 추가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수교육입니다. 이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별도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연수교육 실시권자도 똑같이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연수교육은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연수교육 받고 또 2년마다 또 연수교육을 계속 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또 2년마다 또 연수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입니다. 자, 근데 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제재가 다르냐?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교육 받으러 오라 이렇게 시도지사는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교육통지는 2년 되기 2달 전까지 교육받으러 오세요라고 교육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연수교육을 받는다면 연수교육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공과 소공이 꼭 알아둬야 될 법 제도가 변경된 사항, 법 제도의 변경사항을 공부해야 되며, 또한 부동산 중개 및 경영에 대한 실무도 배워야 되고, 또한 직업 윤리 등도 배워야 되겠죠. 이때 연수교육 시간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범위 안에서 연수교육 받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또한 부동산 중개업계 들어온 이후에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이 하나 있는데, 그 교육이 바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예방교육은 실시해도 되고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시한다면 이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할 수도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즉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방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냐면 개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공, 보전, 사원 임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해도 되고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일 실시한다면 이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이 예방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받으러 오세요라고 교육 통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업계 들어온 이후에 받는 이 연수교육과 예방교육은 교육 통지합니다. 그래서 교육받으러 오세요라고 통지하는 규정이 있다. 특히 이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2년이 되기 2달 전까지 교육 통지해야 되고, 또 연수교육 받은 사람이 또 연수교육 받을 때는 연수교육 받고 2년 되기 2달 전까지 또 교육 통지를 계속 교육 통지를 2달 전까지는 교육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예방교육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 통지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런 교육 통지를 받아도 개공이나 소공이나 보전, 사원 임원이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수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방교육 실시권자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은 예방교육, 요것만 예방교육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교육비 지원이 없습니다. 특히 예방교육은 교육 내용도 지금 어떤 교육이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없고, 그냥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이다라고만 이해해 두시고, 교육 시간 자체는 규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육 시간 규정이 없는 것이 바로 예방교육이 교육 시간 규정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예방교육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관청 다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도 옳은 말이에요. 시도지사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도 옳은 말이에요.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해도 옳은 지문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실무교육과 직무교육과 연수교육 세 가지 교육은 교육의 지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무교육의 지침, 직무교육의 지침, 예방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수가 있고, 이 교육의 지침은 교육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 포함된다면 다 옳은 지문으로 하시라는 것도 꼭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최소한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문제를 푸는데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제1절 교육에 대해서 문제 풀어봅니다. 1번 개공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두 군데가 들었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신고일 전이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수교육 아니에요.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폐업신고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중개업계 떠났다가 1년 이내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시 받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계 떠난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업계 들어오는 사람은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고 직무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매년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틀렸죠? 예방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2년이 되기 2달 전까지 교육 통지하고, 또한 연수교육 받고 2년이 되기 2달 전까지 또 계속 통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 통지한다는 연수교육 통지 규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연수교육 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아닙니다.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죠. 직무교육 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5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존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면제됩니다. 정답은 아까 2번이었죠. 자, 이런 내용을 보셨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직접 반복해서 한번 복습에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재 181쪽. 개공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맞죠? 교육 실시권자 전부 다 정리하세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한다.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한다. 요거 꼭 구분하시고요. 자, 그래서 1번 지문 맞고, 2번 지문 실무교육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맞죠?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실시기간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장소 등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틀렸죠? 실무교육과 또한 직무교육은 중개업계 들어오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언제 중개업계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교육 통지하지 않습니다. 교육 통지는 연수교육과 예방교육만 통지한다는 거.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고 2년 되기 2달 전까지 연수교육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예방교육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예방교육 통지한다는 거. 그걸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3번이고요. 4번 실무교육 받은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 받아야 합니다. 맞죠? 5번 중개보존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 다시 고용신고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했었죠. 옳은 질문입니다.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교육 실시권자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좀 확인해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도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 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 실무교육 받아야 하는 자를 묶은 것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중개보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다만 중개업계 떠났다가 1년 이내 다시 들어올 때 이때는 면제된다는 거,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기업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도 임원 사원은 전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이번 폐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뒤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도 받아야 되겠죠. 폐업 후 1년이 지나서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이 지나서 다시 들어올 때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디귿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경우 책임자도 받아야 되겠죠. 네 번째 중개보존은 받지 않습니다. 중개보존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몇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소속 공인중개사, 이때는 면제되겠죠. 결국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자를 고르면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고 답은 3번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이제 185페이지 넘어가서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직무교육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9번 문제.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거 맞죠? 2번 중개보존 및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개보존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개보존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결국 틀린 것은 2번이죠. 답 2번. 3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맞죠? 다시 받지 않죠. 4번 직무교육 내용 하나예요. 직업윤리 등이 다 맞고, 5번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맞죠? 결국 틀린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는 이제 연수교육 내용인데 10번 문제 봅니다. 연수교육에 관한 설명이 다 드린 것은 1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맞죠? 2번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것도 맞죠?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달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죠? 4번 연수교육 내용은 개공 및 소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아닙니다. 법률 지식이 아니라 법 제도의 변경사항이라고 해야 되겠죠. 법률 지식은 실무 교육 내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와 직업 윤리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무 교육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연수 교육 내용은 둘 다 똑같이 세 가지가 이제 교육 내용인데 차이점은 실무 교육은 법률 지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 교육은 법 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실무 교육과 연수 교육의 똑같은 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와 직업 윤리는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밥 4번이 되겠죠. 그럼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는 이건 실무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 연수 교육 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다. 맞습니다. 틀린 거 답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교육의 지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린 거 볼게요. 교육의 지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1번 문제.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실무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죠. 맞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직무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 맞고 그 다음에 3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해당 연수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지침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예방교육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 예방교육이 아니라 이건 연수교육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그래서 교육의 지침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입니다. 제가 이거 아까 쓰면서 잘못 썼네요. 예방교육은 아니라 예방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무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무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수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세 가지. 그렇지만 예방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3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죠. 맞고 4번 교육 및 교육 지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옳은 질문이고 5번 교육 지침에는 교육평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교육의 지침에는 교육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다 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교재 이제 그 187쪽에서 해설해서 교육 지침에 포함될 사항을 제가 박스로 정리했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다 교육의 지침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 교육의 대상, 교육 과목, 교육 시간, 강사 자격, 수강료, 수강 신청, 출결 확인, 교육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그 밖에도 균형 있는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교육 지침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예방교육 보겠습니다. 12번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죠. 맞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7일이 아니라 며칠 전까지라 했습니까? 10일 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방교육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틀린 거 답 2번이 나왔습니다. 3번 개공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될 이 법상의 의무는 없죠. 맞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공 등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일하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은 예방교육 요구할 만한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방교육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반면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수행할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교육 지침은 이와 같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세 가지 교육은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지만 예방교육은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는 없다는 거. 그렇지만 유일하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은 교육비 지원은 바로 예방교육 하나만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질문 개공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교육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에는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도 다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결국 얘가 틀린 것은 아까 2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방 교육은 교육일 11년까지 교육 통제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죠. 네. 자, 근데 그다음에 이제 교재 이제 188쪽이 이제 보칙인데요. 이 보칙에서도 해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꼭 출제됩니다. 그래서 188쪽 이 보칙도 정리 잘 하셔야 합니다. 거의 해마다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보칙은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업무 위탁이 있습니다. 업무 위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행정수수료.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법령 보칙에 규정된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과 행정수수료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위탁이라는 것은 국가가 자기들이 할 일을 다른 기관에 하청을 주는 것을 업무위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국가기관인데요. 이 국가기관이 자기들이 해야 될 업무의 일부를, 전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틀려요. 일부를 누구한테 쓰냐? 위탁을 할 수 있다. 위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데 어떤 업무를 위탁할 수 있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위탁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그다음에 연수교육. 이와 같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그래서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자, 그러면 이제 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도 있고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데, 교육은 본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이를 협회에다 위탁할 수도 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 여기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위탁은 시험 시행 기관 장인,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 기관장인데,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한테?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학교 등 대학에는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죠? 위탁을 했으면 위탁했다고 관보는 고셔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교육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지만 교육을 위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탁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같은 교육을 위탁받으려면 협회건, 공기업이건, 준정부이건, 학교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와 강의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강사 중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확보해도 되고 2년 이상 경력자라면 변호사 또는 대학교 전임 강사,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나머지는 3년 이상 경력자. 물론 6개월 이상 경력자는 7급 이상 공무원인 사람을 이게 확보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실은 1개소 이상을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포상금인데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포상금을 받으려면 등록관청에 신고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을 신고 고발한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신고 고발한 경우,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양수대여 받은 자를 신고 고발한 경우, 이런 사람을 신고 고발해야지만 보상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요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또는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사람을 신고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등록관청에 신고 고발하는데 신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등록관청이 할 수도 있고, 고발은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하겠죠. 수사기관에다가. 그러면 신고 고발은 무조건 보상금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신고 고발된 상자인 이런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지만 줍니다. 기소유예 결정을 기소유예 처분이라고도 합니다. 네.
근데 그 보상금을 준다면 얼마 주느냐? 이때 보상금을 줄 때는 신고는 등록관청 또는 고발은 수사기관에 했지만 신고 또는 고발했다 하더라도 신고 고발자가 별도로 등록관청에 별도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에다가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보상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나선 한 달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지급은 한 건당 50만 원 지급합니다. 50만 원. 근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일부라는 것은 100분의 50 이내 범위 안에서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근데 만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했다면 이때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죠. 다만 보상금을 받을 자가 미리 배분 방법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대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됐을 때는 이때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보상금을 50만 원 지급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행정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건 납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수수료는 일단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결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7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 다음에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위탁받은 자가 결정하는 수수료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는 이때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시험 볼 때 미리 돈을 냈으니까. 그렇지만 자격증을 분실을 훼손하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이때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또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3번째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는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등록증을 교부받을 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미리 수수료를 납부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등록증을 다시 주세요라고 재교부 신청할 때 이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 이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미리 수수료를 납부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신고필증을 분실훼손하여 재교부 신청할 때 이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사무소를 관할지역 외에 있는 건물로 이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서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고요. 또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업무를 위탁했다면 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이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을 최소한도 요 정도 내용은 머릿속에 지금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흔들리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요 최소한도 요 정도의 기본 내용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188쪽 13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188쪽입니다. 업무 위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같이 국가기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업무의 일부를 위탁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맞고. 2번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학교,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3번 시험 시행기관자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학교,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 학교는 위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장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는 시험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도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학교에는 시험을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나왔죠. 바로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번 시험 업무, 실무교육 위탁한 때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을 위탁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는 해야 되죠. 관보고시. 네, 맞습니다. 5번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14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는 걸로 하시고 15번 문제 봅니다.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상금 밑에 상금 앞에 포자를 써놓으세요. 그래서 포상금이라고 써놓으시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고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신고고발 대상자,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 이 사람입니다. 결국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한 언행을 한 위법 개업 공인중개사는 신고고발 대상자가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넘어가서 16번, 17번 중에서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등록관청은 중개업의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 자, 중개업의 폐업 신고 후 중개업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했다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을 한 거죠. 왜? 폐업 신고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거죠. 등록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으면 이게 바로 무등록 중개업이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자 여기 나와 있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등록관청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신고는 등록관청에, 고발은 수사기관에 하지만 그렇지만 보상금을 주는 건 무조건 등록관청이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등록관청이 제출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잘 주의하세요. 네.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상금을 한 건당 50만 원 이내로 한다. 틀렸습니다. 50만 원 이내가 아니라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해야죠. 으로 한다. 무조건 딱 한 건당 50만 원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50만 원으로. 이내가 아니라 50만 원으로 한다. 결국 틀린 것은 2번이죠. 3번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랬죠. 맞죠. 일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맞죠. 예. 5번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맞지요? 결국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상금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1번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했다 하면은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소가 제기됐다면 나중에 유죄건 무죄건 다 보상금 지급합니다. 특히 공소제기라는 말이 없지 그냥 무죄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받았다 하면은 공소제기가 된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는 건 맞습니다. 2번 그 다음에 2번 18번의 2번 지문입니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18번의 2번이면 등록관청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죠. 맞고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라는 것은 보다라는 거예요. 합의한 배분 방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아니죠. 합의한 방법이 균등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배분 방법이 더 합의했으면 합의한 것이 우선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한 방법이 균등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4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지급하는 거 맞죠?
그다음에 5번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한청은 보상금 지급을 결정을 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맞지요? 예. 결국은 아까 틀린 것은 바로 이제 3번이 28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근데 보상금에서는요. 이렇게 서술형의 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계산형의 문제가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92쪽 192쪽에 있는 19번, 20번 두 개 문제가 바로 계산형의 문제인데 계산형의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우고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지우겠습니다. 계산 문제 나올 때 겁내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찬찬히 읽어보시면 답이 쭉 나옵니다. 예. 그러면 192쪽 19번 문제 하나하나씩 번도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최대 금액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신고 각각 고발했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 B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신고 고발 대상자에 해당되죠. 그러면 갑은 A와 B를 신고 고발했는데 신고 고발 대상자예요. 근데 A는 검사가 공소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하죠. 그러니까 50만 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B는 무혐의 처분했죠.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 C라는 사람이 바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니까 신고 고발 대상자를 신고한 거예요. 누가? 을이. 자, 근데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를 제기했으니까 재판을 받았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를 신고한 것으로 을은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갑과 을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등록증을 대여한 사람도 신고고발 대상자 맞죠, D. 근데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어요, 공동.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까 보상금 받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갑과 을이 2인 이상이 공동 신고했으니까 갑과 을은 50만 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도 25만 원을, 을도 25만 원을 각각 받게 되는 거죠, 균등해서. 네. 자, 네 번째,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 즉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이는 신고고발 대상자죠. 이를 을이 신고한 이후 갑도 이를 신고했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유죄 선고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공소 제기했으니까 유죄건 무죄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을이 먼저 신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갑도 신고했으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됐으면 최초로 신고한 을만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 다음 질문. A, B, C, D, E는 갑 또는 을의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일단 갑부터, 갑이 받을 수 있는 것은 A를 신고한 것으로 50만 원. 그 다음에 D를 공동 신고한 것을 가지고 25만 원. 결국 갑은 총 7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75만 원, 75만 원. 그다음 이제 을은 C를 신고한 것으로 50만 원. 그다음에 D를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25만 원. 또한 E를 신고한 것으로 50만 원. 결국 을은 125만 원을 받는 것이죠. 결국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 찾다 보면 3번에 나와 있죠. 예,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20번 문제는 여러분 직접 복습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번부터가 행정수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행정수술에 대한 내용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행정수수료. 자, 21번. 각종 행정수술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맞죠? 네. 2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맞죠? 3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일정 기간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된다. 맞죠?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자,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납부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등록 신청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는 장관이 결정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네. 따라서 틀린 것은 답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당의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맞죠? 결국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2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시도 조례라는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맞죠?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니까 맞죠? 근데 4번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 처음 교육을 받을 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처음 교육 받을 때는 납부하지 않는 거. 정답은 4번.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 재교부 신청할 때 이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결국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예. 23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반복해서 한번 복습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페이지부터가 이제 협회인데요. 사실 협회도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협회 내용은 이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론을 정리할 게 특별한 그런 건 아니고 큰 틀만 한번 좀 잡아 드릴 테니까 협회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96쪽에 있는 협회 파트를 정리하는데 협회는 공개공과 부개공이 만든 친목단체예요. 그래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등기가 돼야지만 협회가 돼요. 그럼 협회가 성립되는 과정은 4단계인데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정관을 작성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관에 대해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그때서야 협회가 성립한다라는 거. 이거 총 4단계예요. 특히 발기인이 정관은 발기인이 모여서 정관을 만드는데 발기인 숫자가 300인 이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관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은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동의해야 되는데 이때 창립총회는 발기인 숫자의 2배인 600인 이상이 창립총회에 참석을 해서 600인 이상의 과반수가 정관을 동의해야 된다는 거. 이 특히 600인 안에 서울에 있는 개공인 회원은 100인 이상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각 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인 회원이 참석해야 된다는 거. 숫자를 꼭 외워두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지 허가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리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가증을 갖다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제출하지만 등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 등기까지 해야지만 협회가 성립한다는 거.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럼 이제 협회가 성립됐습니다. 그럼 협회는 법인체인데 협회는 그 밑에 산하 조직을 둘 수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부를 둘 수가 있습니다. 둘 수 있고 또한 그 시도 밑에 있는 시군구에는 별도로 지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둘 의무는 없고 둘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만일 지부를 두었다면 지부를 설치하고 나서 설치를 한 때는 시도지사에 신고를 해야 되고 지회를 만일 설치했다면 설치한 사실을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특히 이 협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를 총회라고 합니다. 총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 협회는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느냐? 협회 업무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고유 업무, 수탁 업무. 협회는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고유 업무 중에서 바로 공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수탁 업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교육을 대신 실시하거나 또는 시험 시행기관장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시험을 대신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유 업무 중에서 공제 사업을 협회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는데 만일 한다면 협회는 공제 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라는 거. 그런 거 꼭 알아두시고 이 공제 사업을 하면서 이 공제 규정에는 공제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한 회계 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계 기준은 손해배상 기금과 복지 기금으로 구분하여 세부 규정을 정해야 되며 또한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은 받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을 정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공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공제 사업을 하면서 이 공제 사업의 운용 실적이 있어요. 운용 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시해야 되는데 일간 신문을 통해서 공시하거나 또는 협회 신문을 통해서 공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까지 해야 된다는 거. 네. 공제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검사를 하는데 공제 사업의 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금융감독 원장이 공제 사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제 사업에 대한 개선 명령,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원의 징계, 해임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공제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산하에 공제 사업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 기구를 하나 두는데 그것이 바로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협회 산하에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 19명 이내 위원 중에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합니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이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거. 위원회 임기가 있는데 임기는 2년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딱 1회 하나여 연임도 가능합니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거.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회는 협회 회장이나 또는 협회 이사에서 추천하는 협회 임원도 포함될 수 있는데 협회 19명 이내 위원 중에서 협회 임원이 차지하는 숫자는 전체 위원 숫자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 정도는 최소한도 알아둬야 되고 이 공제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도 공제 사업의 건전성을 갖추기 위한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공제 사업에 대한 건전성 기준은 이거 지급 여력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최선도 요 정도는 아주 최소한입니다. 아주 최선도 요 정도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혀 있어야지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버렸더니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96쪽에 있는 협회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는 잠시 쉬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쉬었다가 우리 여러분 같이 문제 풀어볼까요?